청년 면접은 잘 봤어. 네, 아마 합격할 거예요. 날이 너무 차네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골목길. 한 청년이 낡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면접을 포기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한 직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태상그룹의 박진철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뒤에서 수레를 밀고 있는 저 초라한 차림의 여인. 그녀는 그가 지난 40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 눈 덮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극이 그들을 갈라놓았던 걸까요? 그리고 어떤 운명이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예비했을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역사상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잿빛 하늘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눈을 쏟아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라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연일 경고했지만 관악구의 한 낡은 반지하 방에서는 생존을 위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청년 강은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춥다. 그는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고장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지만 밀린 월세, 독촉에 시달리는 그에게 수리는 사치스러운 꿈일 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냉기는 잔인하게 그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5시 30분. 드디어 오늘입니다. 태상그룹의 최종 면접일. 은호에게 이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골목길은 사라지고 온 세상이 하얀색 공포에 집어삼켜져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발목을 훌쩍 넘게 쌓였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욕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와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따뜻한 물은 마치 가족의 온기처럼 오래전 잊혀진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찬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졸음과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못 먹어서 헬쑥한 볼 근심으로 퀭한 눈.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포기를 모르는 강렬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텅 빈 옷장을 열자 은호의 시선이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비닐에 소중히 쌓인 검은색 정장 한 벌. 그것은 그의 전 재산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3년 전 대학 졸업식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아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사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반드시 해낼게요.
은호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긴 투병 끝에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비와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은호는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취업 준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컵라면 하나로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입니다. 태상그룹에만 합격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은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손때 묻은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학점 4.3점 토익, 국어 50점,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만약 세상이 공평해서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받는다면 그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에게는 배경도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이겨내야 해. 난 할 수 있어.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굽이 다 다른 구두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거센 눈보라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은호는 낡은 목도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눈 덮인 반지하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눈앞의 광경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지만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한숨을 쉬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다 막혔다나 봐요. 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택시는 그림자도 안 보이고 버스는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평소 걸음으로도 30분 하지만 이 눈길을 뚫고 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6시 10분. 면접은 9시입니다. 순간 갈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포기할까? 회사에 전화해서 사정해볼까? 안 돼. 태상 같은 대기업이 사정을 봐줄 리 없습니다.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백 군데의 원서를 냈지만 10대 그룹인 태상의 최종 면접까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은호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걸어서라도 아니 피를 토하며 뛰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그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하얀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길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인들은 얇은 정장 차림으로 눈보라를 뚫고 미친 듯이 달리는 청년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운명과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면접장까지만, 제발 저기까지만. 얼마나 달렸을까요? 10분 안이 영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뜨거운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셔츠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습니다. 은호는 잠시 멈춰서서 무릎을 짚고 끊어질 듯한 숨을 골랐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냉정하고 잔인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하느님 딱 오늘만요. 그는 절박한 기도를 올리고는 다시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으며 풀리려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1시간 넘게 하얀 지옥과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태상그룹의 웅장한 사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8시 20분. 아직 40분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어.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안도감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상그룹의 정문에 닿기 위해서는 눈앞에 버티고 선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가파른 언덕길이 오늘은 두꺼운 눈으로 뒤덮여 미끄러운 빙판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언덕 중턱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나 큰 거대한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작고 왜소한 그림자. 자세히 보니 칠수는 훌쩍 넘은 듯한 할머니였습니다. 낡아 빠진 겨울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할머니는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리어카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사투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바람소리 사이로 할머니의 가냘픈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다 다른 운동화 밑창은 빙판길에서 헛돌기 일수였고 한 걸음을 떼면 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바퀴는 눈 속에 파묻혀 꿈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시계바늘은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자신도 다리가 풀릴 만큼 지쳐 있었으니까요. 모른 척해. 지금 시간이 없어. 이성은 그렇게 소리쳤지만 굽은 할머니의 등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뒷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막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 운명은 잔인하게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이고 엄마야. 할머니의 비명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미끄러운 신발이 중심을 잃으며 할머니는 길가로 나뒹굴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무거운 리어카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비탈길 아래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족쇄 풀린 괴물 같았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언덕 아래는 횡단보도였고 눈보라를 뚫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쇳덩거리가 그대로 돌진한다면 끔찍한 대형 사고가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계산할 틈도 없었습니다. 은호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안 돼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남은 힘을 짜내어 굴러 내려오는 리어카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마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내려는 골키퍼처럼 그는 맨몸으로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쾅 둔탁하고 육중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은호의 몸이 차가운 눈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리어카의 엄청난 무게가 고스란히 그의 등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이를 악물고 리어카 프레임을 꽉 움켜쥐었고 두 다리로 미끄러운 바닥을 지지하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끼익. 엄청난 관성 때문에 그와 리어카는 눈길을 헤집으며 한참을 더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 처절한 미끄러짐 속에서 그의 정장 바지는 찢겨나갔고 재킷은 진흙과 눈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특히 오른쪽 무릎과 팔꿈치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자신의 몰골을 확인한 순간의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장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은 크게 찢어져 피 맺힌 살이 드러났고 재킷은 흙탕물과 리어카 기름때로 엉망이 되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구두 한 짝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거지보다 못한 이런 몰골로 감히 태상그룹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생 역전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총각, 이복의 젊은 양반, 넘어졌던 할머니가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으셨지만 은호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총각 내가 자네를 망쳤어. 내가 다 망쳐버렸어.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트고 갈라진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옷에 묻은 흙눈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옷이 되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 사이로 흐르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은호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절망과 고통을 가슴 깊숙이 억누르고 애써 입꼬리를 올려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전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안 다치신 게 천만다행인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다 걸레짝이 되고 다리에서 피가 나는데. 할머니는 은호의 손을 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열했습니다. 이 이른 아침 정장을 입은 청년에게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할머니도 직감하신 겁니다. 은호는 찢어진 바지를 내려다보며 쓰디쓴 한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기회는 날아갔지만 할머니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 옷이야. 가서 새로 한 벌 사 입으면 되는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호의 주머니에는 점심 사 먹을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죄책감에 붉게 충혈된 할머니의 눈을 보니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총각, 할머니는 은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차려입고 혹시 어디 면접이라도 가는 길이었어. 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네. 바로 근처 태상그룹에 면접이 있어서요. 태상그룹, 아이고, 세상에 그 으리으리한 대기업 말이야. 할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늙은이 하나 구하려다. 고작 폐지 리어카 때문에 이 젊은이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자네 인생을 망쳤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갚나.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선택한 일인걸요. 그리고 어차피 실력이 부족해서 합격할 거란 보장도 없었어요. 은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기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기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두꺼운 점퍼 깊숙한 곳으로 거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거라도 받아. 할머니는 겹겹이 쌓인 낡은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쳤습니다. 그 안에 드러난 물건에 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리어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내 평생 지니고 다닌 수호신 같은 거야. 이게 자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걸세.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니 어쩌면 이제야 이 물건이 제 주인을 만난 건지도 모르지. 은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귀한 물건을 받을 수는. 받아줘. 제발 부탁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진 것 없는 노인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서 부딪혀봐. 오히려 이게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에 닿았지만 가슴으로는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재킷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눈 묻은 가방을 챙겨들고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할머니의 외침이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총각 꼭 합격할 거야. 내가 장담해.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고요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마침내 은호는 태상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빌딩은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고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야. 사고 난 것 같은데 왜 이리로 들어와? 은호는 이를 악물고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내부의 풍경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그의 비참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향수 냄새 풍기는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찢어진 정장에 진흙 범벅이 된 채 절뚝거리는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의식적으로 안주머니에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은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면접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외계 생명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기름진 머리에 칼주름 잡힌 정장을 입은 엘리트 지원자들 사이에서 은호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 폐허에서 막 기어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뭐야, 저건 설마 저 꼴로 면접 보러 온 거야.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문가에 앉은 한 여성 지원자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고 옆에 앉은 남자는 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섞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태상그룹 면접에 저런 거짓골이라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동정심 유발 작전인가? 은호는 말없이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진흙투성이 재킷을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안의 셔츠도 땀과 눈으로 젖어 속살이 비칠 지경이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남자 지원자였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면접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우월감과 가식적인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뭘 흐리지 말고 꺼져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은호는 짧게 대답하며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치스럽고 서러웠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히려 이게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 강은호님, 면접 준비해 주세요. 직원의 호출이 숨 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은호가 일어서자 대기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직원조차 은호의 몰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프로답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 몸은 괜찮으신가요? 잠시 수습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면접실의 육중한 나무 문 앞에 선 은호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뒤에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를 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사무적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앉은 중년 여성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그녀는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옆에 앉은 젊은 면접관은 아예 고개를 돌리며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는 면접관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지원팀에 지원한 강은호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은호는 낯선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면접관석 가장 끝자리.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태산 같은 위엄을 풍기는 중후한 신사. 경멸이나 당황으로 가득 찬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기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철 회장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경영자인 그는 최종 면접에 직접 참여하기로 유명했지만 늘 석상처럼 묵묵히 관찰만 할 뿐 좀처럼 입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오늘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강은호 씨, 인사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볼펜으로 책상을 까닥거렸습니다. 지금 그 복장 무슨 뜻입니까? 면접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쇼라도 하러 온 겁니까? 당장 해명하세요. 다른 면접관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은호를 노려봤습니다. 개 중에는 이미 탈락이라는 듯 서류를 덮어버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할 만한 슬픈 사연을 꾸며낼까 아니. 그는 할머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판단 착오로 이런 결례되는 모습으로 면접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고라
젊은 면접관이 비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고길래. 꼴이 마치 싸움 박질이라도 하고 온 것 같습니까? 은호는 흔들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할머니의 리어카가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막으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기가 차서. 인사팀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진부한 영웅놀이, 레퍼토리입니까? 그래서요. 착한 일 했으니 감동해서 뽑아달라는 건가요? 돕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걸린 면접에 이런 거지. 같은 꼴로 나타나는 게 과연 책임감 있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비수 같은 독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허리를 더 곧게 폈습니다. 면접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에 실패했고 우선순위 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포기 안 했습니까? 왜 굳이 여기까지 왔죠? 다른 면접관이 따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포기는 제 선택지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엉망일지라도 제 능력과 열정을 증명할 기회조차 스스로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능력이라.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학점 4.3 토익 955시. 스펙은 화려하네. 하지만 기본적인 복장 예의조차 못 지키는 사람이 태상에 들어올 자격이 있을까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테이블 끝에서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호 지원자, 박진철 회장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면접관들조차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상의 왕이 직접 입을 여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폭설 속에서 자네가 가장 깊이 느낀 게 있다면 말해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 전공도 자기소개도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고작 눈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도시 기능이 멈추는 걸 보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책상 위의 매뉴얼보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 날카로운 정광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제쳐두고 할머니를 도왔나? 아닙니다. 그건 본능이었습니다. 눈앞의 위험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본능이라. 회장은 나지막이 을조리며 은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의 상처 진흙투성이, 재킷. 그 모든 것이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건 청년의 흔들림 없는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가정을 해보지. 회사에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어. 자네가 사활이 걸린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동료가 위험한 사고를 당했다. 강은호 자네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나? 은호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동료부터 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수습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긴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니까요. 허울 좋은 이상론이군.
인사팀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비즈니스는 냉철한 이성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감상에 젖어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호가 반박하려던 찰나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왜 그 위험한 폭설 속에 리어카를 끌고 나왔던 걸까? 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담아 답했습니다. 생계 때문일 겁니다. 폐지를 주어 하루벌이 하는 분들에게는 하루를 쉬면 하루를 굶어야 하기에 폭설이라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태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회장의 질문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활용 수거 시스템을 개선해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노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국가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젖어들며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은호를 보고 있었지만 마치 그를 통해 과거의 아픈 기억 속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했습니다. 이름 모를 그리움이 회장의 깊은 눈매에 고였습니다. 이후 다른 면접관들의 전공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은호는 겉모습과는 딴판으로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너덜너덜한 정장 속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단단한 내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팀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면접 종료를 알렸습니다. 은호는 다리의 통증을 참으며 일어나 90도로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짓궂은 운명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은호 자신조차 몰랐던 사실 할머니가 준 만년필을 넣어둔 재킷 안주머니 안감이 아까의 충격으로 미세하게 찢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은호가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목례를 하던 그 찰나. 할머니가 준 수호신, 그 검은 만년필이 구멍 사이로 미끄러져 빠져나왔습니다. 만년필은 바닥에 깔린 두꺼운 융단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경고해주는 둔탁한 소음도 없었습니다. 은호는 문을 열고 나갔고 닫힌 문 뒤로 만년필만이 면접실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 과거의 비밀을 풀 열쇠를 떨어뜨리고 나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면접실 문이 닫히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한숨과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혀를 찼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죠. 태상이 어떤 곳인데? 맞습니다. 젊은 면접관이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할머니를 도왔다는 이야기 너무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동정심을 사려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끝자리 박진철 회장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벌써 가시게요.
인사팀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이 면접 도중 자리를 뜨는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네. 그는 짧게 대답하고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그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붉은 용단 카펫 위에서 무언가가 천장 조명을 받아 희미하지만 기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호기심에 몸을 숙였습니다.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그 지원자가 떨어뜨린 건가? 그는 무심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지 낡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의 주름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펜을 눈앞으로 가져와 세월에 닳고 다른 뚜껑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니셜, 박진철, 박진철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펜 그 자체였습니다. 어째서 이게 여기 있지? 그는 펜을 돌려보며 몸통에 정교하게 수작업으로 새겨진 독특한 용무늬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그가 정확히 40년 전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기겁하며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닐세. 그는 신음하듯 내뱉으며 마치 펜이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현기증에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의 뇌리에 40년 전 기억의 필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시절 박진철은 20간 넘은 가난하지만 야망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청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작은 무역회사를 창업하며 그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이 펜을 만들었습니다.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 펜으로 세상을 바꿀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겠어. 그렇게 호기롭게 외쳤었죠. 하지만 곧 시련이 닥쳤습니다. 사업 실패 빚더미, 그리고 차가운 눈비가 내리던 밤에 가슴 아픈 이별. 그는 이 만년필을 어느 작은 국밥집에 담보로,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표로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김 팀장. 갑작스러운 고함에 회의실 안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회장님. 당장 찾아 방금 나간 그 청년 당장 다시 데려와. 회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이미 나갔는데요.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당장 잡아오란 말이야. 평소 냉철하던 회장의 이성을 잃은 모습에 인사팀장은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멍하니 서서 차가운 펜을 어루만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미친 듯한 질문들이 회오리쳤습니다. 어떻게 왜 그 청년이 이걸 가지고 있지 설마? 그녀가 살아있는 건가? 40년 전 국밥집 여인. 그녀가 여태껏 이걸 간직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때의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강은호 지원자가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화면 속에는 은호가 인사를 하며 허리를 숙일 때 찢어진 안주머니 사이로
펜이 떨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은호, 강근호. 회장은 주문처럼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력서 이리 내놔.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 빠르게 훑어내려 갔습니다. 29세, 관악구 거주, 부친 사별, 모친 작년 폐암으로 별세, 학자금 대출 및 병원비 빚, 가엾은 청년이군.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빛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차, 대기시켜. 당장 내가 직접 이 주소로 간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비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이 면접 탈락자를 찾아 달동네로 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토 달지 말고 준비해. 그리고 그 친구가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회장님, 보안실 확인 결과 건물을 나선 지 15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15분. 이 눈보라 속이라면 멀리 못 갔을 거야. 가자. 박 회장은 만년필을 꽉 쥔 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박 회장은 쿵쾅거리는 심장 위로 만년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더 빨리, 좀 더 빨리 가란 말이야. 차창 밖으로 서울을 하얗게 뒤덮은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운명의 날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그도 절망에 빠져 며칠을 굶은 채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한강 다리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던 그 순간 길가 작은 식당에서 풍겨오는 국밥 냄새가 그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돈 없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미소 짓던 사람. 먹어요 총각. 배가 불러야 살 힘도 생기는 법이야. 회장님, 혹시 그 지원자와 무슨 관계라도 있으신 겁니까?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 처음 본 청년일세.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만년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물건엔 내 인생 전부가 담겨 있어. 왜 그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해.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추가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은호 씨는 현재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 병원비 빚을 갚느라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과 비에 시달리면서도 낯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인생 역전의 기회를 포기한 청년.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자신의 만년필. 모든 단서가 하나의 강렬한 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설마 그 친구가 구했다는 할머니가 바로 더 밟아 제발. 회장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줘. 하느님 제발 그녀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시각 은호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상그룹 사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발목을 옥죄어 그를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도시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고 칼바람은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이 찢어져 말라붙은 핏자국이 드러난 바지 진흙과
눈으로 뒤범벅된 재킷. 이걸 정장이라고 부르는 건 차라리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하, 깊은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쉼없이 떨어지는 눈송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끝도 없이 추락하는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3년의 준비 숱하게 지사온 밤, 끼니를 걸으며 버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의 경멸 섞인 눈빛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은호는 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작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야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넋이 나간 채 달동네 자취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인적이 끊긴 골목길은 발목까지 눈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겹고 고단한 어디선가 들어본 신음소리가 골목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아침에 그가 구했던 바로 그 할머니. 여전히 낡아 빠진 겨울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를 끌고 맞바람을 헤치고 계셨습니다. 리어카 위에도 할머니의 굽은 어깨 위에도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은호를 보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화색이 돌며 마치 가족을 만난 듯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총각, 여기서 또 만나는구만. 반가움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 뒤에는 짙은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폈습니다. 아침과 똑같이 찢어지고 더러워진 옷차림 그대로였으니까요. 면접은 어떻게 됐어? 혹시 붙었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은호의 옷소매를 잡는 할머니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청년의 앞길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사실대로 쫓겨났다고 비참하게 떨어졌다고 말한다면 할머니는 어찌 사실까요? 아마 평생을 죄인처럼 자책하며 사실지도 모릅니다. 은호는 찰나에 결심했습니다. 울음을 꿀꺽 삼키고 있는 힘을 다해 가장 밝은 미소를 얼굴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는 눈이 반달이 되도록 웃으며 호들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부적 덕분에 면접 완전 대박 났어요.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짐짓 명랑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며 주름살이 펴졌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인가? 총각. 그럼요. 진짜예요. 면접관님들이 제 이야기 듣고 엄청 감동하셨어요. 질문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무조건 합격일 거예요. 아니, 100%는 합격입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지. 착한 일 하면 다 복 받는 거야. 할머니는 눈물 글썽이며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은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은호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 옷도 갈아입고 따뜻한 물에 씻고. 오늘 고생 많았어. 할머니가 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도 얼른 들어가세요. 날씨가 너무. 말을 하던 은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뒤에 있는 리어카,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는 눈에 젖어 물을 먹은 탓에 청은망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 녹으로, 이 눈보라 속에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신단 말입니까? 할머니의 손을 보니 낡은 털장갑은 손가락 끝이 다 해져 있었고 드러난 맨 손가락은 동상에 걸린 듯 보랏빛으로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네, 고물상이요. 거기 걸어서 10분이나 걸리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사람아 자네 지금 피곤한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이 눈길에 혼자 가시면 큰일 나요. 저 힘세거든요. 은호는 다가가 리어카의 차가운 소의 손잡이를 덥석 잡았습니다. 장갑도 없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금속의 냉기가 칼날처럼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총각 장갑이라도 끼고 하지. 전 괜찮아요. 가시죠? 할머니 어두워지기 전에요. 은호가 힘을 주어 끌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박스들은 바위처럼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 수레가 비탈길을 구르던 그 공포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 가슴을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에 비하면 이 정도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저 골목 끝에서 오른쪽으로. 눈보라 속에서 노인과 청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밀고 은호는 앞에서 끌었습니다. 바퀴는 눈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고 그 옆으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총각. 정말 미안해서 어쩌나. 면접 보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운동 좀 해야 해요. 할머니 덕분에 힘쓰고 좋은걸요. 반은 거짓말이었지만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혼자 방구석에서 절망을 씹어 삼키는 것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칼바람은 여전했고 쇠의 손잡이를 잡은 맨손은 붉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수레를 밀며 청년의 넓은 등판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착한 청년이 있을까? 자네 부모님이 참 잘 키우셨어. 정말 복 받으실 거야. 그 말에 은호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삼키자 눈물이 눈송이와 함께 얼굴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순간 바람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차가운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던 바로 그때 골목 어귀. 저편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눈보라를 뚫고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얀 눈밭을 훑으며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진철 회장은 숨조차 쉬기 힘든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쪽입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비장한 그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게 언 맨손으로 리어카를 끄는 청년과 그 뒤에서 힘겹게 수레를 미는 구분 등의 할머니. 박 회장의 시선이 할머니의 옆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저 낡아빠진 점퍼, 왜소한 체구, 그리고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굽어진 등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그는 눈을 깜빡이며 시야를 확인했습니다. 잔인한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따뜻한 국밥을 말아주던 그 인자한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폐지 줍는 노파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터져 나오는 오열을 막으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상의 철의 제왕.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그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워 문 열어. 그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네, 하지만 눈이 너무 빨리. 박 회장은 차 문을 박차고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최고급 코트 위로 눈이 쌓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눈밭에 구두가 푹푹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은호가 먼저 낯선 사람의 기척을 느끼고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니? 총각.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그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 얼굴, 이 희끗한 머리. 오늘 아침 면접장에서 본 태상그룹의 정점인 박진철 회장이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회장님, 여길 어떻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면접을 망친 죄를 물으러 오신 건가? 내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건가? 하지만 박 회장은 은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지워지고 오직 그녀만 남은 것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더. 이제 거리는 2걸음.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앞에는 평생 마주칠 일 없을 것 같은 귀티가 흐르는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차가운 눈바닥에 박혔습니다. 고급 정장 바지가 젖어들고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호와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경악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그를 일으키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눈밭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오열로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이고, 왜 늙으니 앞에서 이러세요.
할머니가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은호도 달려들어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마치 성물을 바치듯 할머니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쉰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트고 갈라진 손으로 조심스레 만년필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걸 왜 당신이, 이건 그 옛날, 그 청년 건데. 할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40년 전 가난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던 그 청년의 얼굴이 세월의 흔적 위로 떠올랐습니다. 설마 자넨가 박군인가. 박 회장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접니다. 진철입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날 주신 국밥 한 그릇,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 옛날 그가 가장 비참했을 때 그를 거두어 먹였던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만년필은 그가 남긴 유일한 약속이었고, 할머니는 그가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믿고 그 약속을 지키며 40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은호는 멍하니 서서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만년필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작은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기적 같은 해피엔딩을 불러온 운명의 연결고리였다는 것을요.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그 작은 골목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 선 세 사람 들리는 것은 터질 듯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무릎 꿇은 박 회장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40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슴을 찢는 듯한 쉰 목소리의 절규였습니다. 저를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접니다. 박진철입니다. 제가 그 옛날 어머니께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살려주신 그 배고픈 거지입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새어 나오는 신음을 막았습니다. 박진철. 지난 40년 동안 그녀의 기도 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이름, 늘 품고 다니던 만년필과 편지에 적혀있던 그 이름. 정말 자넨가 살아있었어. 40년 전 그 겨울의 기억이 슬로모션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시절 박진철은 야망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28 청년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무역회사를 차리고 세상을 정복하겠다던 꿈을 꾸었죠. 그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은 그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었죠. 난 이 펜으로 위대한 계약서에 서명할 거야.
하지만 인생은 잔인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거래처는 부도 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 사장은 하루아침에 집도 돈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유령처럼 떠돌던 3개월 주머니엔 7,000원짜리 한 장 없었습니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절망. 그는 한강 다리를 찾았습니다. 검은 강물이 그를 손짓하며 부르는 듯 했습니다. 뛰어내려. 그럼 모든 게 끝나.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빼려던 찰나 따뜻한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거기 총각,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였습니다. 늦은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가 국밥집 여주인. 그녀는 왜 죽으려 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 같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내 가게로 가자. 죽더라도 밥은 먹고 죽어야지. 고기 반 국물 반이던 그날의 뜨거운 국밥은 그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국밥 위로 뚝뚝 눈물을 흘리는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녀는 말했죠. 울어. 다 울어버리고 다시 살아. 그는 떠나기 전 가게 우편함에 편지와 만년필을 남기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제 꿈을 제발 그때까지 맡아주세요. 어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박 회장은 오열하며 할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성공하자마자 그곳으로 갔지만 가게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눈밭 위에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천하의 회장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살았으니 됐네. 성공했으니 됐어. 난 자네가 죽었을까봐 그게 늘 걱정이었어. 고마워. 죽지 않고 살아줘서. 할머니는 기구했던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보증 빚으로 가게와 집을 다 날리고 달동네를 전전하며 도망자처럼 살았던 세월. 남편은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늙고 병든 몸으로 20년째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이야기. 하지만 내가 굶어 죽어도 절대 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 할머니는 회장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맡긴 물건이니까. 자네가 꼭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내 희망처럼 품고 살았지. 회장은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눈보라 속 귀티 나는 백발의 신사와 초라한 행색의 노파가 서로를 의지해 울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어째서 저 청년의 손에 있었던 겁니까?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총각 이리 와보게. 은호가 다가오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박 회장의 손 위에 포개어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내 목숨을 구한 게 바로 이 청년 일세. 할머니는 리어카 사고 이야기, 은호가 온몸을 던져 막아낸 일, 그 때문에 면접용 양복을 다 망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착한 청년이 나 때문에 앞길을 망쳤어. 줄 건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만년필을 줬지. 행운의 부적이라면서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면서 줬어. 할머니는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이 정말 효험이 있었나 봐. 이 펜이 자네를 청년에게 이끌고 또 자네를 내게 데려다 주었잖나. 40년 전엔 자네가 날 살게 했고 오늘은 이 청년이 날 살렸고
그 착한 마음들이 돌고 돌아 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었구만. 박 회장은 은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바지 무릎에 핏자국 흙투성이지만 빛나는 청년의 얼굴.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는 무책임한 지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내 은인을 살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 펜을 내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찾아줘서 정말 고맙네. 마치 기적처럼 눈보라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골목 안 사람의 온기가 세상의 모든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해피엔딩이자 황금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에게 열릴 찬란한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면접관의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스한 시선이었습니다. 고맙네, 강은호 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당황할 새도 없이 천하의 박 회장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은인을 찾지 못한 채 후회 속에 살았을 걸세. 정말 고맙네. 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은호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습니다. 마치 친아들을 대하는 듯한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자네는 두 사람을 구했어.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고 40년 묵은 내 마음의 한을 풀어주었네. 아까 면접실에서부터 느꼈지만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꼭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맹세처럼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집이며 생활이며 남은 생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가 조심스레 거절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제 의무이자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어머니가 살려주신 그 아들이 효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남자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할머니는 뭉클한 마음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네. 회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은호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자네 면접실에 이걸 떨어뜨리고 간 건 알고 있나? 네, 몰랐습니다. 은호가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넘어질 때 주머니가 찢어졌나 봅니다. 이 펜이 우리 셋의 운명을 이어주었어. 하지만 강은호 군, 회장의 눈빛이 진지하면서도 신뢰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 면접실에서 자네의 실력은 이미 확인했네. 성적도 좋고 논리도 정연하더군. 하지만 내가 태상의 인재에게 진짜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스펙은 쌓으면 되고 기술은 가르치면 되지만 사람의 선한 본성, 그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는 눈발이 잦아드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네는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 진짜 면접은 면접실 안의 책상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삶을 대하는 태도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선택. 그게 진짜 면접이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자네는 만점을 받았네. 회장은 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우리 태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사람이야. 자네는 그걸 증명했어. 그러니 강은호 군 합격일스. 은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내일 당장, 아니군 푹 쉬고 모레 본사로 출근하게. 인사팀에는 내가 직접 말해두겠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굵은 눈물방울이 눈밭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교봐, 내가 뭘 했어. 내 부적이 효험이 있다니까. 축하해, 총각. 은호는 눈물 젖은 얼굴로 할머니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 했던 그 거짓말이 이제 가장 달콤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송이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가 우산을 들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차로 가시죠.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감기 드십니다. 이 리어카는 제가 사람 시켜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회장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은호가 그 뒤에서 바람을 막으며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매서운 추위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얀 눈밭 한가운데 폐지가 가득 실린 낡은 리어카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나간 고단한 세월의 증인처럼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다시는 저 무거운 짐을 끌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겨울은 아직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따스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 운명의 폭설이 내렸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부드러운 이불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시계는 아침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허허, 간밤에도 참 잘 잤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 향기로운 침구. 살을 애는 듯한 외풍이 들던 옛날 단칸방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급 아파트 10층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멀리로는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 꿈은 아니겠지. 거실 식탁 위에는 어제 박 회장이 보낸 싱싱한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는 도우미가 채워둔 반찬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호강을 누리나. 하지만 그때마다 회장은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생명의 국밥 한 그릇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진철입니다. 문을 열자 박 회장이 갓 구운 빵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보러 온 아이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아니,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출근길에 갓 나온 빵 냄새가 좋아서요. 간식으로 드세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벌 회장과 폐지 줍던 노인의 거리감은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거실 한 구석 선반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액자 하나가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눈 내리는 날 할머니와 회장, 그리고 은호 세 사람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40년 전의 낡은 편지와 만년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좋았죠. 그럼 내 인생의 보물인걸. 같은 시각 태상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강대리,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다 강대리 덕분이야. 이제는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강은호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팀원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팀장이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겸손하기는 자네는 우리 팀의 에이스야. 단 1년 만에 은호는 신입사원에서 진정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핵심 인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강은호 대리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사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은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창가에 서 있던 박 회장이 돌아보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아, 은호군. 앉게. 회장의 눈빛이 인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축하하네. 거래처에서 칭찬이 자자해. 감사합니다. 1년 전 자네를 채용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아니, 그날 눈길에서 자네를 만난 게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었지. 회장은 책상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네에게 줄 게 있네. 은호가 상자를 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품은 세 사람의 운명을 이어준 그 전설의 만년필. 회장님,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라 제가 감히 아니네.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자네 거야. 자네가 이걸 떨어뜨려 준 덕분에 내가 은인을 찾았잖나. 자네 덕분에 이 펜의 사명이 완성된 거야. 회장은 청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펜으로 자네의 미래와 성공을 써 내려가게. 자네가 보여준 그 선한 마음으로 말이야. 이제 자네가 이 펜의 가장 합당한 주인일세. 은호는 펜을 쥐고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마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 시간 비워뒀지. 어머니 댁에서 밥 먹세. 네, 당연히 가야죠. 그날 저녁 할머니의 집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모두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건배. 세 개의 잔이 부딪히며 챙 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행복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할머니가 두 남자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난 지금쯤 찬 방구석에서 떨고 있었겠지. 저희가 감사하죠. 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서로를 구했잖아요. 할머니 말씀대로 우리 셋은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호가 설거지를 도울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저거 봐, 눈이 왔다. 은호와 회장이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첫눈이군요.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는데 첫눈이 오는 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어서 소원들 빌어.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과 은호도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고요한 공간, 세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셋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은호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려 도시를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왼쪽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미세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만년필이 만져졌습니다. 그는 눈송이가 춤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도 진짜 가족 같은 분들이 생겼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의 눈보라는 끝이 아니라 찬란한 봄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은호는 심장 위에 만년필을 지그시 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펜이 우리를 이어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만큼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년은 하얀 눈길 위를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눈부신 미래를 향해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선한 마음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남겨주세요.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